교과서에는 차마 실을 수 없었던 진짜 임진왜란 1. 설민석. 임진왜란은 조선을 정기와 후기로 나누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임진년 1592년에 왜군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 일어난 7년간의 전쟁이죠. 그런데 왜란이라는 표현을 두고는 다소 논란이 있습니다. 임진왜란이란 명칭을 있는 그대로 풀이하면 임진년의 왜인, 일본이 일으킨 난이라는 뜻이 되는데요. 난이란 표현이 국지적인 난리나 난동의 느낌을 주기 때문에 동아시아 삼국이 싸운 대규모 국제전쟁의 성격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거죠. 당시 7년이나 지속된 세계적으로 가장 규모가 컸던 전쟁이었고 명이, 세망항우, 청이, 중국 대륙을 차지하는 등 동아시아의 판도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난이란 용어보다는 전쟁이란 표현을 써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왜란이 동아시아 3국이 아니라 피해자인 우리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된 용어라는 측면에서도 임진전쟁이라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어요. 학계에 이런 의견이 반영되어 동아시아 3국의 관계사를 객관적으로 다루는 현 동아시아사 교과서는 임진전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임진왜란이라는 용어를 쓰고 통상적으로도 임진왜란이라는 표현이 더 많이 쓰이고 있기에 동아시아를 지배하려는 야욕으로 조선을 마구잡이로 침탈한 이 전쟁을 임진왜란으로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임진왜란이 왜 벌어졌는지부터 생각해보죠. 전쟁 직전 조선의 국방력은 그야말로 바닥에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조선이 건국되고 200년이 지난 시점이었는데 그동안 조선에는 전쟁이라 부를만한 큰 사건이 없었습니다. 북쪽과 남쪽 경계에서 작은 국지전이 있었을 뿐이었죠. 평화로운 시절이 지속되다 보니 자연스레 군사력을 다지는 데에는 소홀했습니다. 평화와 안정은 누구나 바라는 것이지만 그것이 지속되면 나태와 교만을 가져다 주기도 하죠. 더불어 붕당 정치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붕당 정치라는 건 학문적, 정치적으로 뜻을 같지 않은 사람들끼리 파벌을 나누어 정권을 다투던 일을 말하는데요. 이 자체를 나쁘게 볼 이유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도 당을 갈라 서로의 의견을 내세우는 현대판 붕당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한 개인이나 집단의 독재가 아니라 여러 의견이 서로 건강하게 대립하고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 다만 너무 지나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당시 조선은 바로 그 지나친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조선의 집권청은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 오로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을 정도로 극한 대립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내부 균열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명분은 정명향도 정, 명나라를 치러 갈 테니 조선이 앞장을 서라는 거였습니다. 당시 일본의 입장에서 조선은 물론 명나라까지도 그다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죠. 그때 명나라의 상황을 보면 북로 남내, 즉 북으로는 몽골이 쳐들어오고 남으로는 왜구가 침입해 들어온 세태기에 접어든 상태였어요. 일본으로서는 반도와 대륙 모두 한마디로 만만했던 겁니다. 일본은 100여 년간 전국시대를 거치며 숱한 전란을 겪은 영향으로 문화적으로는 내세울 게 없었지만 군사력만큼은 최고 수준이었거든요. 일본의 오랜 전쟁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인물에 의해 끝이 났는데요. 그가 왜 조선 정부를 결심했는지는 앞서 태조 왕건편에서도 다루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00여 년간 이어진 전국시대를 끝내고 통일을 이루긴 했지만 여전히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지방 세력과 반대파들이 존재하는 전국은 불안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잠재되어 있는 내부 갈등을 외부로 풀어내는 것이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했죠. 그 때문에 전쟁을 통해 중국의 넓은 영토를 나눠주겠다며 동기를 부여하고 총성심을 고취한 후 장수들과 반대파를 앞세워 조선 정벌에 나섭니다. 한 가지 더 하면 미천한 출신에서 최고 통치자 자리까지 오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불가능은 없다고 생각하는 몽상가였어요. 무서울 게 없었던 그는 전쟁을 통해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야심을 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야심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지금의 나고야 지역에 성을 쌓고 15만 병의 병력을 모읍니다. 예고된 전쟁. 이런 상황에서 조선의 임금은 거듭된 오판으로 나라를 한 발 한 발 위기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여러 임금 중 선조만큼 부정적 평가를 받는 인물도 드물 텐데요. 임진왜란 시 선조가 보여준 국제정세 판단 능력과 백성을 돌보는 태도는 실망스럽기 그를 데 없기 때문입니다. 임진왜란의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전쟁이냐? 라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사실 전쟁의 전조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선조 19년 1586년에 일본 군함 한 층이 침입해와 교전을 벌인 후 유유히 사라진 일이 있었어요. 이전의 왜구가 약탈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정식으로 싸움을 걸었다는 것이죠. 이는 본격적인 전면전에 앞서 조선의 전투 태세를 시험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는 1000명 이상의 일본군이 전라도 고흥 지방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선 병사들이 죽고 군함 4척을 탈취당했어요. 하지만 조선 조정은 아무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무반응이라 오히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혼란스러워합니다. 왜 반응을 하지 않을까? 무슨 생각일까? 도요토미가 전전 흥흥할 때 조선 정부의 실상은 놀랍게도 아무 생각 없다였습니다. 이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아예 조선의 통신사, 조선시대 왕명으로 일본에 보내 공식적인 외교사절 파견을 요구합니다. 일본의 전투 태세를 보고 조선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던 것이죠. 이전까지 조선의 통신사는 일본에 가서 매우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일본 한현, 일본의 행정구역, 우리나라의 작은 도와 같으며 한 해 예산의 절반을 통신사를 대접하는 며칠 만에 다 써버릴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초청한 조선 통신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아예 만나주지조차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딱 한 번 만났는데 떡 한 접시에 탁주 한 사발만 덜렁 내와 박대하는 것도 모자라 접견 도중에 아이를 안고 나오는 둥 대놓고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죠. 지금으로 치면 외국에서 온 외교관을 만나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손자를 데리고 나와 인행놀이를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외교적으로 상당한 무례를 범한 셈이죠. 당황한 조선 통신사에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서신을 건네는데요. 편지에는 일본은 조선을 칠 생각이 없고 조선을 앞세워 명나라를 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선을 통로로 삼아 명나라를 공격하겠다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이는 사실상의 선전포고이고 이 문수의 내용은 선조에게 전해진 후 명나라 조선까지 보고됩니다. 한마디로 조선과 명나라 모두 일본이 공격해 올 것을 너무도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선조에게 보내는 도요토미의 서신입니다. 사람의 한평생이 평년을 넘지 못하는데 어찌 답답하게 이곳에만 오래도록 머물 수 있겠습니까? 국가가 멀고 산하가 막혀 있음도 관계없이 한번 뛰어서 곧바로 대명국에 들어가 우리나라의 풍속을 400여 주에 바꾸어 놓고 제도의 정화를 억만년토록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나의 마음입니다. 기국이 선구가 되어 입조한다면 원료가 있음으로 해서 건우가 얻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먼 지방 작은 섬도 늦게 입주하는 무리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대명에 들어가는 날 사조를 거느리고 군령에 임한다면 더욱 이후로서의 명약을 굳게 할 것입니다. 나의 소원은 삼국의 아름다운 명성을 떨치고자 하는 것일 뿐입니다. 나머지는 별지에 있습니다. 몸을 진중히 하고 아끼십시오. 이만 줄입니다. 선조 수정실로 25권 24년 3월 1일 네 번째 기사. 이쯤 되면 독자분들도 답답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조선과 명나라는 왜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을까요? 일단 명나라는 조선을 의심했습니다. 조선과 일본이 한패가 되어 명나라를 칠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는 입장이었죠. 한편 조선은 원래 일본을 낮추어 보던 차에 정말 그들이 침략을 하겠느냐는 알 수 없는 배짱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우의중이었던 유성룡이 율곡 이의의 10만량 병설에 반대했던 대표적 인물이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이제 와서 자신의 입장을 뒤집어 군대를 모으는 게 사리에 맞지 않았던 것이죠. 게다가 말이 10만이지 사실 10만 명이나 되는 군대를 모으고 유지하는 데 있는 막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조선의 1년 예산의 5에서 10배가 되는 재정이 필요했고 하루아침에 군대를 모아 훈련하고 전쟁 준비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죠. 여기에 더해 조선의 정치적 상황이 결정적인 함정으로 작용합니다. 일본을 다녀온 서인 계열의 황융길은 일본에 침략 가능성이 높으니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동인 계열의 김성일은 본인도 실은 같은 생각이면서 상대 당파의 입장에 동의하고 싶지 않아 전쟁에 대비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하죠. 내심 전쟁 준비에 큰 부담을 갖고 있던 선조는 김성일의 말에 맞장구를 쳐버린 것이고요. 나라와 백성의 안위보다는 전쟁에만 몰두하던 대신들과 임금의 안위란 판단이 전쟁의 칼날 앞에 조선을 무방비로 서게 만들었습니다. 전쟁의 시작. 그렇게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1592년 4월 13일 일본 군함 700여 척이 조선의 수군 기지인 경상 자수영 지금의 부산으로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를 시작으로 일본은 몇 차례에 걸쳐 조직적인 공격을 가해왔는데요. 전쟁 초기에 동원된 일본군의 숫자가 무려 20만 명에 달합니다. 당시의 인구 상황과 보급 능력, 바다를 건너와야 한다는 제약 등을 고려할 때 정말 엄청난 숫자였죠. 게다가 이들은 오랜 기간 자국에서 전쟁을 경험한 덕분에 전투에 능숙했고 최신 무기인 조총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선두 병력은 간단히 부산을 점령한 후 충주에서 단 한 번 저항에 부딪힙니다. 북부 지방에서 이민족을 물리치며 나름의 명성을 쌓은 조선의 무장 신립이 8,000명의 별사대를 모아 엉전한 것이죠. 병력 차이도 문제였지만 신립은 상대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적이 쳐들어왔으니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 하나로 맞습니다. 그렇게 죽음도 불사하겠다며 충주 탕금대를 던지고 배수진을 치죠. 병력이 적으면 험준한 산악지형을 이용하여 게릴라전을 펼치는 것이 이치인데 신립은 사나이답게 평지에서 적당히 적과 대치합니다. 이 와중에 주력을 보병에서 기병으로 바꾸는 실수도 하는데요. 벌판에서 대군과 마주친 조선 기병은 오히려 일본 조총에 좋은 표적이 되어 적에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한 채 전멸하고 맙니다. 전투 패배의 책임을 느낀 신립은 부하 장수들과 함께 강군에 투신하고 말죠. 신립을 쉽게 물리친 후 수도인 한성에 도착할 때까지 일본군은 어떠한 반격도 받지 않습니다. 한성에 도달했을 때가 5월 2일이라고 하니 그때의 도로 사정이나 이동 수단을 감안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였다고 할 수 있죠. 그 정도로 조선은 무방비 상태였던 것이고요. 일본군을 막지 못할 것임을 간파한 선조는 곧바로 명나라 경계에 있는 의주까지 피난을 갑니다. 임금이 도성을 버리려고 하자 신하들이 군자의 도리가 아니라며 막았었죠. 그러나 선조는 이를 무시하고 반대파들을 기양 보내버린 후 도망칩니다. 왕의 신분으로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으면 빗속을 행군하는 비참한 탈주였습니다. 또 중간에 상당수의 수행원들마저 다 도망쳐 의주에 도착했을 때 왕의 곁에 남아있는 신하는 17명 뿐이었습니다. 내시 등 시종들을 모두 합쳐도 10명이 안되는 숫자였으니 백성을 버린 임금 곁엔 역시 아무도 남지 않으려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편 한성에서는 왕이 자신들을 버렸다는 사실에 분노한 백성과 노비들이 경복궁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도성의 궁에 불이 났다 그가가 떠나려 할 점 도성 안에 간악한 백성이 먼저 내탕고에 들어가 보물을 다투어 가졌는데 이윽고 그가가 떠나자 난민이 크게 일어나 먼저 장례원과 형주를 불태웠으니 이는 두 관세에 공사 노비의 문적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는 마침내 궁성의 창고를 크게 누락하고 인하여 불을 질러 흔적을 없앴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세 궁궐이 일시에 모두 타버렸는데 창경궁은 바로 순의 제자변에 찬 궁이 있는 곳이었다. 역대의 보안과 문무루, 홍문관에 간직해둔 서적, 춘추관의 각조 실록, 다른 창고에 보관된 전조의 사초, 성정원 일기가 모두 남김없이 타버렸고 내외 창고와 각 관서에 보관된 것도 모두 도둑을 맞아 먼저 불탔다. 임해군의 집과 병조판서 홍여순의 집도 불에 탔는데 이 두 집은 평상시 많은 재물을 모았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이었다. 유도대장이 몇 사람을 참하여 군중을 경계시켰으나 난민이 때로 일어나서 금할 수가 없었다. 선조 수정실록 26권 25년 4월 14일 28번째 기사. 일본의 실수.
그런데 선조의 비겁한 행동은 아이러니하게도 조선이 반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일본은 원래 한성을 기습해 왕을 포로로 잡고 그곳에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보관한 후 조선군을 앞세워 명을 공격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성주가 성을 버리고 달아나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성을 빼앗긴 군주는 자살을 하거나 항복을 하는 두 가지 경우의 수밖에는 없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선조가 도성을 부르고 도망쳐버린 거예요. 선조의 돌발 행동은 일본의 계획에 전혀 없던 변수였습니다. 결국 왕이 도망가버렸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해진 일본군은 한성을 차지한 후 한 달 동안 아무 행동도 취하지 못한 채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아야 했습니다. 만약 이때 일본군이 기민하게 선조를 추격하거나 한반도 전역을 공략해 장악했다면 조선은 일본의 완전한 속국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일본이 넋을 놓은 이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이순신을 포함한 조선 각지의 대응 세력이 힘을 키울 수가 있었죠. 정신을 차린 일본군은 군사를 두 갈래로 나눠 평안도와 한경도를 각각 공격해 들어갑니다. 이때 일본은 한 번 더 실수를 저지르는데요. 한경도로 향한 일본군은 여진족의 전력을 시험하기 위해 두만강을 넘어 선제 공격을 가했다가 도리어 대패를 당합니다. 당시 누르하치, 후금의 초대 칸이자 중국 청나라의 초대 황제의 여진족은 결코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니었어요. 막강한 기병을 보유한 여진족이 나중에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청나라를 세우게 되거든요. 여진족의 무시무시한 실체를 깨달은 일본군은 그때서야 이 전쟁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일본의 세 번째 실수는 조선 백성을 통치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입니다. 극심한 수탈에 시달리던 조선 민중은 지배층에 대한 분노와 정오가 적지 않았어요. 그 때문에 일본은 조선 백성들이 자신들의 침략을 해방으로 이기고 일본의 우호적인 세력이 되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죠. 또 일본에서는 도성을 점령하는 군주에게 충성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조선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러나 조선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학문과 예술에 무지한 일본인들을 우습게 여겨왔고 성리학적 가치관으로 인해 조정에 대한 충성심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한 상태였어요. 임진왜란 당시 대표적인 의병장이었던 곽재원만 봐도 과거 시험에 합격했다가 조정에 비판적인 글을 썼다고 하여 선조에 의해 합격이 취소된 불운한 인물이었으나 조선에 대한 충주를 부리지 않고 전 재산을 틀어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조선인들은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전쟁 수년 전부터 간첩을 보내 조선의 군 전력을 소속들이 파악한 일본이었지만 조선 민중의 애국심을 미처 간파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조선 민중의 숨은 저력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의병으로 이어지게 되지요. 더불어 한성에 남아있던 세자 강해군이 전국 곳곳을 뛰어다니며 백성들을 살피고 의병을 지휘하면서 조선인의 힘을 되살리고 있었습니다. 의병은 정규군이 아니라 전투기술은 능숙하지 못했지만 지형에 밝아 산발적인 게릴라전에 강했습니다. 또한 보급로를 차단하며 일본군을 끊임없이 괴롭혔죠. 전쟁이 길어지면서 보급 문제는 일본군의 심각한 고민이었어요. 일본군은 한반도에서 식량을 해결하겠다는 계획으로 전쟁 초기 6개월간의 군량미만 싣고 조선에 들어왔으나 막상 와보니 조선이 너무 가난해 확보할 수 있는 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일본 본토에서 물자를 실어 나르야 했는데 중간에 의병들이 나타나 보급로를 끊어버리기 일쑤였죠. 총알과 식량이 떨어진 일본군은 풀을 뜯어 잡탕죽을 끓여 먹으며 어렵게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순신의 등장. 육지에서 의병들이 일본군의 보급을 막았다면 바다에는 이순신이 있었죠. 바다로 오는 일본의 보급 부대는 부산 앞바다에서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을 만나 커다란 타격을 입습니다. 이순신은 예전부터 일본의 공격을 예상해 미리 판옥선과 거북선을 건조하고 군량미를 축적하는 등 단단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학익진, 학이 날개를 펼친 듯한 형태로 적을 포위하여 공격하는 전술로 대표되는 뛰어난 전략까지 더해져 대성을 거둔 것이죠. 이순신이 남해에서 성전을 올린 주요 전투로는 옥포해전, 사천해전, 당포해전, 한산도 대첩, 부산포해전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이순신과 조선 수군의 전력을 과소평가했다는 것이 네 번째 실수였다고 할 수 있겠네요. 해전에서 거둔 대성과 달리 조선군은 육지에서는 너무도 무기력하게 일본군에 패했습니다.
그간 방비를 소홀히 해온 조선 국방령의 부실이 핵심적인 이유였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군이 보유한 조총이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은 임진왜란에 났으며 이전 전투에서 쓰이던 칼이나 창, 활이 아닌 조총을 들고 왔거든요. 물론 그때의 총은 고장이 잦고 장전도 어려워 지금의 총기류와 같은 위력은 없었어요. 하지만 일본군은 오랜 전투 경험을 통해 조총에 숙달되어 있었을 뿐더러 전술적으로도 조총의 위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잘 알았습니다. 이에 비해 총에 익숙하지 못한 조선군은 상대의 공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거나 겁을 먹기 일쑤였죠. 하지만 바다의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이순신의 능력은 논내로 치더라도 수군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가 강했습니다. 게다가 군선의 특성상 일본 수군은 약점이 있었죠. 일본의 군수는 외구의 선박에 기초했어요. 노략질 용도였기 때문에 작고 빨랐지만 내구력은 약했어요. 또한 상대의 배를 파괴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기에 배 자체의 전투력은 형편없었습니다. 반면 조선의 군선은 고려 말부터 외구에 대비하다 보니 적함을 직접 타격할 목적으로 진화해 튼튼했고 함포, 함선에 장비된 대포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일본 수군의 주 전술은 빠르게 접근해 적군의 배로 옮겨 탄 후 접근적으로 승부를 보는 방식이었는데 조선의 배는 높이도 높고 외벽에 방해물들이 설치되어 있는 데다가 거북선 같은 경우는 선체의 앞부분에서 불과 유황이 뿜어나와져 이런 전술이 통하지 않았어요. 덕분에 조선은 수전에서 매우 유리하게 전투를 이끌어 나갈 수 있었죠. 마지막으로 일본은 명나라의 빠른 개입을 예측하지 못하는 실수도 저질렀습니다. 조선이 무너지며 자신들까지 공격받을 것을 우려한 명나라는 예상보다 빠른 시점에 지원군을 파견합니다. 명나라는 조선을 무너뜨린 일본군을 요동반도에서 상대할 경우 개활지에서 전투가 벌어져 피해가 클 것을 우려했어요. 상대적으로 조선까지 진격해 맞부딪히면 보급로가 길어진다는 단점은 있지만 산지가 많은 조선 지형의 특성상 적은 병력으로도 승부를 볼 수 있다는 판단을 하죠. 그래서 일본이 중국으로 건너오기 전에 파병을 합니다. 이것이 일본이 저지른 5번째 실수입니다. 찜찜한 마무리. 여진족에 깨지고 의병에 시달리며 바다에서 패하고 보급로는 끊긴 일본군은 명나라의 반격까지 받자 이미 상당수가 괴멸한 상태에서 남해안까지 물러나고 말아요. 그중 5만 명은 미처 퇴각하지 못한 채 한성에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명과 조선에 유리한 상황이었고 시간을 끌면서 이 5만 명의 병력을 볼모삼아 주도권을 쥐면 유리한 결과를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었죠. 하지만 빨리 전쟁을 끝나고 공을 세울 생각뿐이었던 명나라 장수들은 한성을 포위해 시간을 끌자는 조선의 제안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휴전 협상 제의를 받아들이죠. 일본은 고립되어 있는 5만 명을 무사히 부산까지 돌려보내주면 휴전하겠다고 제안했고 명나라는 이를 받아들입니다. 일본은 이로도 모자라 조선 백성 1000여 명을 인질로 잡아 데려가면서 중간에 공격받을 경우 학살하겠다는 협박을 하며 물러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많은 백성을 학살하죠. 처음에는 조선 민중의 우호적이던 일본군이 왜 태도를 바꿨을까요? 그들은 2년여간 전쟁을 치르면서 자신들이 조선 민중의 지배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지배하려면 군사력 이외에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무력 외에 정치, 사회, 문화 어떤 것도 조선에 앞서지 못했어요. 조선인들은 힘으로 밀리긴 했지만 여전히 일본에 대한 우월감과 자국에 대한 깊은 자긍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에 일본은 지배하지 못하느니 모두 죽이겠다고 마음먹고 조선의 백성들을 학살하고 여인들을 겁탈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일본 장수나 군줄 모두 글자를 모른다. 오직 장수협을 따르는 한두 명이 겨우 옮겨 쓰지만 뜻은 알지 못한다. 문답을 나눌 때 간혹 문자를 써서 보이지만 모양이 되지 않고 뜻이나 이치가 통하지 않는다. 건두문, 남천선생 문집. 전세는 점차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지만 임진왜란을 겪으며 드러난 조정의 무능함과 우리 민중이 겪은 무고한 고통은 조선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국토와 기근으로 인해 살아남은 백성들마저도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참혹한 난원을 보내야만 했죠.
기근이 극도에 이르러 심지어 사람의 고기를 먹으면서도 전혀 개의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길가에 쓰러져 있는 굶어 죽은 시체에 온전히 붙어있는 살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산 사람을 도살하여 내장과 골수까지 먹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이른바 사람이 서로 잡아먹는다고 한 것도 이처럼 심하지는 않았을 것이니 보고 듣기에 너무도 참혹합니다. 선조실록 47권 27년 1월 17일 첫 번째 기사. 마치 명나라 군인이 술을 잔뜩 먹고 가다가 길 가운데 구타하는 것을 보았는데 1100의 굶주린 백성이 한꺼번에 달려와서 머리를 땅에 박고 핥아먹는데 약해서 힘이 미치지 못한 사람은 밀려나서 눈물을 흘리며 웃고 있었다. 조경남, 난죽, 잠록. 이런 아픔 속에서 임진왜란은 포면상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의 승리로 마무리되고 3년간의 휴전 상태에 들어갑니다. 전쟁의 비극이 여기에서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일본은 침략의 야욕을 부리지 못하고 다시 한번 발톱을 세우죠. 임진왜란 이후 벌어진 또 한 번의 전쟁과 흔들리는 조선의 운명, 그리고 임진왜란이라는 비극 속에서 등장한 최고의 영웅 이순신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이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역사는 과거의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카 역사학자. 교과서에서는 차마 실을 수 없었던 진짜 임진왜란 2. 임진왜란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초반 2년간의 전쟁은 명나라의 개업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러나 휴전 상태에서 조선은 배제된 채로 명나라와 일본이 3년에 걸쳐 협정을 맺으려 했지만 완전한 종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무리한 요구 때문이었어요. 그는 명나라의 공주를 자신의 첩으로 삼겠다는 둥, 조선의 절반 경기, 전라, 경상, 충청을 일본에 양도하라는 둥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종전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시 2년간 전쟁이 벌어지죠. 이것을 정유년에 다시 난이 일어났다고 하여 정유재란이라고 합니다. 1592년부터 벌어진 전쟁을 정확히 구분하며 초반 2년간의 전쟁이 임진왜란, 3년간의 휴전 이후 2년 동안 다시 전개된 전쟁이 정유재란입니다. 이를 통틀어 7년 동안의 임진왜란이라 부르는 것이고요. 휴전 상황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자세히 알아보고 넘어가죠. 어찌됐건 휴전이 되었으므로 선조가 의주에서 한성으로 돌아와 시국을 수습하며 국방력 강화의 일환으로 훈련도감, 수도 경비와 병력 양성을 맡았던 중앙군령을 설치해 병력을 양성합니다. 또 기존의 천민은 군령을 지지 않던 제도를 바꾸어 양인과 천민 모두 군제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하죠. 소고군 체제. 그러나 이렇게 나라의 깃들을 다시 세워가던 선조의 눈에 자꾸 거슬리는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이순신이었습니다.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이 전쟁 후에 눈에 가시가 되는 일은 흔하죠. 백성들의 왕 이순신. 이순신은 당시 3도 수군 통제사,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수군을 총지휘하는 조선시대의 관직으로 오늘날로 따지면 해군 참모총장쯤이었습니다. 수군 통제사는 원래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가진 지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특별했죠. 일단 그는 자신이 통제하는 지역 주변에 약 70곳에 달하는 고을 수령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또 보급을 목적으로 산업을 발전시키고 개간을 하여 일자리를 만들다 보니 이순신이 있는 수군 부대 쪽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이순신이 통제하는 해안지대가 가장 안전하고 살만하다고 여긴 것이죠. 원래 조선시대에는 외구의 잦은 출몰과 외지의 백성을 두지 않으려는 정책적 영향으로 해안가의 인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 때 이순신의 명성으로 인해 오히려 인구가 증가하는 기현상이 나타난 셈이죠. 사실상 이순신은 전라도 지역의 왕이나 다름없었고 그가 통솔하는 군대의 숫자는 조선 전체 병력의 절반에 달했습니다. 조정 입장에서는 이순신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다는 생각을 할 만했겠죠. 게다가 이순신은 전쟁 중에는 어느 날에 합참의장, 사성 장군으로 군 서열 1일에 해당하는 도원수, 고려와 조선시대 전시의 군대 전체를 통솔하던 임시 무관직이나 군 최고 통수권자에 해당하는 왕의 명까지 무시하면서 일본군에 대적했어요. 전쟁을 거치며 이순신이 보유하고 있던 실질적인 권한은 왕의 버금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조정 입장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이 이순신은 조정에서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자체적으로 군 양미를 마련하고 군사를 훈련했는가 하면 백성들을 다독여가며 모든 전쟁 물자를 생산해 일본군을 몰아내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권위를 위협하는 임무를 결코 용서하지 않았던 선조는 어떻게 해서든 이순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역사적인 영웅이자 전쟁 천재였던 이순신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성격이 너무 강직하고 처세에 능하지 못한 원칙주의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자신의 공을 시기하던 원균, 임진왜란때 이순신이 휘하에서 함께 일본 수군을 무찔렀고 이순신이 파직당하자 뒤를 이어 수군 통제사가 되었다. 과 끊임없이 반목하기도 했죠. 나이도 경력도 많았던 묵과 선배 원균이 이순신 휘하에 있으려니 배가 아팠던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데 이순신은 이를 유연하게 무마하기보다는 물러섬 없이 맞대응했습니다. 또한 광명에도 적당히 순응하며 왕의 심사를 거스르지 않을 방법들이 있었겠지만 자신의 생각하는 방향과 다를 경우 항명하기를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행동으로 조정의 눈밖에 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신에 따라 움직인 것이죠. 전쟁 중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전라도로 내려와 전쟁을 지휘하던 세자 강해군이 이순신에게 무과시험을 치를 예정이니 전주로 예비 무관들을 보내라고 지시합니다. 이에 이순신은 전쟁 중이라 무인들을 보낼 수 없고 자신의 직접 관리 감독하여 무과시험을 진행하겠다고 말하죠. 당시 한산도에 있었던 이순신은 먼 바다에 떨어져 있는 외딴섬이라 말을 딸릴 만한 땅이 없어 갈 수 없음을 피력했지만 이런 태도가 아나무인격이라 하여 그를 꾸짖는 상소가 빗발치듯 올라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이런 비판들에 대해 난중일기에 이렇게 적어두었죠. 순천 전라 자수영으로부터 온 보고를 보니 한산도 진중에서 과거를 보자고 이순신이 동궁세자 강해군께 장달을 올린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니 벌을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였다. 가소로운 일이다. 난중일기 1594년 6월 4일. 위기의 이순신. 전쟁 초기 활양공을 세우며 활약하던 이순신은 휴전 이후 이렇다 할 전투가 없어지자 공을 세울 기회가 없어 다소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됐습니다. 거르등 중 어떤 결정적인 사건으로 인해 관직에서 물러나 백의 종군 흰옷을 입고 군대를 따름 즉 배슬이 없는 말단 군인으로 전쟁에 나감하는 처지가 되는데요.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휴전 후에도 끊임없이 군량미를 모으고 전력을 정강시키던 이순신에게 임금의 명령이 내려옵니다. 전라도에 있는 이순신의 수군 기지를 경상도 쪽으로 옮겨 일본의 침략에 좀 더 직접적으로 대응하려는 거였죠. 하지만 이순신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경상도까지 나아가 일본군과 정면으로 부딪힐 경우 기다리며 상대의 전열을 살필 기회가 없어 지금에 비해 훨씬 불리할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기지 변경을 두고 조선과 이순신 사이에 대립이 생겨납니다. 이때 일본군 첩자로부터 첩보가 들어오는데 곧 일본이 침략을 재개할 거라는 내용이었죠. 이에 조정은 이순신에게 적과 부산 앞바다까지 출격해 일본의 공격을 막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이 첩보의 진위가 의심스럽다며 항명하죠. 한데 문제는 이 첩보가 사실이었고 정말 일본군이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일본군이 쳐들어온 것이 1월 12일, 이순신은 2월 10일이 넘어서야 반격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시기가 늦어서인지 출격하고도 별다른 전공을 세우지 못했죠. 이 죄를 물어 선조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순신을 잡아들입니다. 붙잡혀간 이순신은 감옥에서 온갖 고초를 겪은 후 일반 병서로 격하되어 건율 장군 아래로 들어가게 가고 맙니다. 이순신이 맡고 있던 삼도 수군 통제사 자리는 원균이 차지했고요. 하지만 원균이 이끄는 수군은 이순신이 있을 때만큼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모든 전투에서 연전연패, 결국 이순신이 다시 복직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죠. 원균의 눈물. 이 과정에서 원균은 선조와 함께 임진왜란 당시 우리나라를 위기로 몰아넣은 무능의 아이콘으로 역사 속에 남게 되는데요. 따지보면 원균 입장에서도 난감한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일단 원균이 전장에 가보니 조정에서 탁상공론으로 내려오는 명령이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곧바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순신이 왜 항명을 했는지 온몸으로 이해하죠. 게다가 이순신에게 충성하던 참모진과 백성들은 원균을 무시하며 그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원균에게 조정은 다짜고짜 부산 앞바다로 나가 싸우라는 지시를 내려요. 하지만 원균이 생각하기에 부산 앞바다에는 분명 일본군이 매복해 있어 함부로 공격할 경우 패할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래서 원균도 항명을 합니다. 이에 도원수 권율이 원균을 불러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며 곤장을 치는 일이 생기죠. 고위 간직인 삼도 수군 통제사가 도원수에게 권장을 맞는 일은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원균은 굴욕감에 매일 술만 퍼마시다가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부산 앞바다로 출정하죠.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일본군은 기습을 두 차례나 받고 원균의 부대는
10,000명에 달하는 수군과 이순신이 피땀 흘려 건조한 군함마저 상당수 잃고 맙니다. 이 과정에서 원균도 목숨을 잃고요. 그러나 원균의 패배는 그만의 잘못은 아니었던 셈이죠. 전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조선 조정의 거릇된 명령이 가장 주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컵무덤의 비고 원균의 죽음과 함께 전라도 수군은 사실상 괴멸하고 일본군이 남해 바다를 장악해 경상도뿐만이 아니라 전라도에까지 상륙하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한산도와 순천 지역을 장악한 11만 일본군은 전주성까지 치고 올라갔어요. 이때 일본군은 수많은 조선 백성과 군인을 살해하고 국토를 유린합니다. 왜냐하면 조선과 함께 명나라를 치는 것이 목적이었던 임진왜란과 달리 정류제라는 일본이 한반도의 남부 지방을 완전히 일본의 국토로 삼고자 일으킨 전쟁이었거든요. 명나라를 치는 것은 고사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지배조차 어렵다고 판단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현실적인 방향 전환인 셈이죠. 그들은 조선과 명나라의 전의를 꺾고 한반도 이남의 땅을 식민지로 복속시키기 위해 공포심을 심어주는 잔인한 짓을 섭섭지 않았습니다. 전라도와 충청도 일대를 공격한 왜군들은 앞다투어 무고한 백성들을 마구 죽이고 다치는 대로 코와 귀를 베었습니다. 이는 조선인의 코를 베어낸 숫자만큼 공로를 인정해 주겠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 때문이었어요. 전투에서 사망한 군인은 물론 민간이 남는 옷으로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조선 천지가 피바다가 되었고 마을엔 귀와 코가 잘리는 어린아이들이 피투성이가 되어 우는 소리가 진동했습니다. 심지어 검줄이 달린 집에 들어가 산부와 갓난아이의 코까지 베었다고 하니 그 잔혹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코가 잘린 산모가 때마침 놀다 들어온 큰 아이에게 이비아가 왔으니 달아나라고 했다는 이 얘기에서 어느 날 어른들이 위험하다면 아이들을 말릴 때 하는 말 에비아가 유래했습니다. 비극적인 역사가 담겨있는 가슴 아픈 유래죠. 일본 병사들은 베어낸 조선인들의 코를 담아 피투성이화된 바구니를 허리춤에 달고 싸웠고 왜군 부대장들은 이를 모아 썩지 않도록 소금, 식초 등에 절인 후 나무통에 1000개씩 넣어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베어진 코가 일본에 도착하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거수를 확인하여 코 영수증을 발급해 무사들에게 보냈습니다. 적병은 무릇 우리나라 사람을 붙잡기만 하면 모두 코를 베어 위세를 보였다. 유성룡, 징비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외장들에게 머리 대신 코를 베어 오게 하였으므로 왜군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기만 하면 족족 죽이고 그 코를 베어 소금에 담가서 보냈다. 강항, 간양노. 지금도 일본 교토에는 이총이라 하여 임진왜란 당시 조선에서 베어간 코와 귀를 묻어놓은 무덤이 존재합니다. 원래는 코무덤이라 불렀으나 그 명칭이 지나치게 야만증이라 하여 기무덤으로 부르게 되었죠. 무덤의 안내문에는 조선군 남녀의 귀와 코를 잘라 소금에 절여 일본에 가지고 와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에 따라 이곳에 묻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선조의 후예. 일본군들이 만행을 일삼고 있을 때 궁지에 몰린 선조는 다시 이순신을 찾게 됩니다. 이순신은 다시 불러들이기에 면목에 쓰지 않았던 선조는 그를 내친 것을 사과하며 통제사에 재임명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기복수직교서라는 편지를 보내죠. 임금이 신하에게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면 면목 없어 하는 이 유례없는 사과 서신을 이순신을 두말 없이 받아들였고 복직되어 전장으로 향합니다. 무슨 할 말이 있으리요. 무슨 할 말이 있으리요. 그대의 직함을 갈고 그대로 하여금 백이 종군하도록 하였던 것은 역시 이 사람의 모책이 어지지 못하면서 생긴 일이었거니와 그리하여 오늘 이같이 패전의 욕됨을 만나게 된 것이라 무슨 할 말이 있으리요. 이제 그대를 평복 입은 속에서 떼어 올려 도로 옛날같이 전라자수사 겸 충청, 전라, 경상,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하노니 그대는 도임하는 날 먼저 부하들을 불러 어루만지고 흩어져 도망간 자들을 찾아다가 단결시켜 수군의 진령을 만들고 나아가 요해의 질을 지켜줄지어다. 이순신은 백에 종군하는 동안에 모친상을 당하는 등 개인적인 악재까지 겪었지만 임금을 원망하거나 비관하지 않고 끊임없이 전황을 살피며 기회가 돌아왔을 때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본인에 대한 처우와 상관없이 언제나 국가를 살피고 백성을 걱정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하지만 현장에 와보니 원균의 패전 이후 무너진 조선 수군은 일본군과 맞서기에는 병력도 물자도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배가 겨우 12척밖에 남아있지 않았죠. 선조는 수군의 전력이 너무 약하니 권율의 육군과 합쳐 부대를 재편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또 한 번 항명을 하죠.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유명한 항명은 이렇습니다.
임진년부터 5, 6년에 이르는 동안 적이 감히 양호, 충청과 전라지방에 쳐들어 오지 못한 것은 주사, 수군으로 그 바닷길을 막아낸 때문이옵니다. 지금 신약에 아직 12척의 전선이 있으니 죽을 힘을 다하여 막아 싸운다면 능히 대적할 방책이 있사옵니다. 이제 만일 주사를 모두 폐지하신다면 이는 적이 다행하게 여기는 바일 것이며 호남 해안으로부터 한강까지 일격에 진격할 것인저 이는 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바입니다. 전선이 비록 적다고 하더라도 미천한 신이 죽지 아니한 적 적이 감히 우리를 가볍게 여기지 못할 것이옵니다. 이순신의 장계 이충무공 전서 1597년 선조 39월 겨우 12척밖에가 아니라 아직 12척이 남아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으로 무장한 게으른한 의지는 누구도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이순신마저 남해에서 일본군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일본 수군은 그대로 서해까지 밀고 올라가 경기 지역을 점령한 후 한강을 통해 상륙과 보급을 해결하며 완전히 한반도 이남을 장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순신의 역할에 조선의 운명이 달려 있었죠. 이순신은 전력을 보강해 일본에 대항할 준비를 하고 일본군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불호로 명랑해협을 점찍습니다. 이곳이 지금의 진도 앞바다인데요. 다리가 놓여 있을 정도로 육지와 섬 사이가 좁습니다. 따라서 적은 병력으로도 대군을 막기가 용이했죠. 하지만 지리상의 이득을 취한다 해도 전력의 열세는 분명했어요. 이순신의 배는 기존 12척에서 한 척에 늘어난 13척에 불과했거든요. 그렇지만 성분을 피할 수 없이 다 왔습니다. 명랑해협에서 130척의 배에 올라탄 일본군과 이순신이 이끄는 13척의 조선 수군이 맞붙었는데요. 처음엔 급에 질린 조선의 배가 한 척도 움직이지 못해 앞장선 이순신이 탄 배만 130척의 일본 군함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곧이어 이순신의 호령에 정신을 차린 부하 장수들이 전진하여 이순신을 지원했고 전투 중에 일본군 대장이 죽어 그의 목이 조선 수군의 돛대에 걸리는 일이 벌어지면서 일본군의 사기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 기세를 밀고 나가 불과 13척이 130척의 배를 격파하는 역사적인 명랑대첩이 이루어지죠. 명랑대첩의 숨겨진 비밀 중 하나는 이순신의 위장 전술인데요. 이순신은 군함 13척 뒤에 수백 척에 달하는 민간인들이 고깃배를 세워 상대를 기만했습니다. 이에 쏘가 조선 함선의 숫자가 적지 않다고 생각한 일본군은 함부로 전격적인 공격을 할 수 없었고요. 과연 전략의 천재다운 기발한 발상입니다. 186종 명랑대첩 해전도를 참조해 보세요. 이순신의 활약으로 조선과 명나라가 반격의 기회를 마련할 때쯤 일본 본국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병사하며 전쟁을 그만두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이에 일본군은 급히 후퇴하는데 물러가는 적을 굳이 공격할 의사가 없었던 조선군과 일본군에게 뇌물을 잔뜩 받은 명나라 장군은 허겁지겁 후퇴하는 일본군을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 이순신만 달랐죠. 우리 국토를 유린한 적군을 놓아줄 수 없다며 통수권을 가진 명나라 장군의 반대를 무시하고 추격에 나섭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투가 된 노량해전에서 무수한 적선을 격파하는 전공을 올리던 도중 적의 흉탄에 맞아 세상을 떠나고 말죠. 이순신의 죽음을 접한 수많은 군병과 백성이 오열하였으나 소식을 들은 선조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했습니다. 임금은 그저 알았다는 짧은 말로 보고에 답합니다. 이순신 자살설. 이순신의 죽음과 함께 정류재란도 끝이 납니다. 그러나 수많은 전공을 세운 후 마지막 순간에 세상을 떠난 마치 영화와도 같은 이순신의 죽음은 아직까지도 많은 이에게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순신이 실제로는 전시 상황에서 죽지 않았고 자살했거나 칩거했을 거라는 주장들이 있거든요. 이순신의 적의 총탄이 가슴에 명중하여 덩까지 관통당해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직격탄을 맞아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당시 조총의 성능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또한 이순신이 타고 있던 조선의 군함은 일본 배보다 높이도 훨씬 높아 건접전이 펼쳐지지 않는 이상 직접 총알을 맞을 수가 없는 구조였고요. 설사 적병과 직접 마주쳤다 하더라도 방패로 보호받고 두꺼운 갑옷까지 입고 있는 장군이 총에 맞아 총알이 등을 뚫고 나가기란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순신이 마지막 순간 자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요.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 김덕령의 활약을 다룬 김충장 공유사라는 책을 보면 이순신이 갑옷을 벗고 적탄에 맞아 죽었다고 적혀 있거든요. 전쟁 중에 그는 왜 갑옷을 벗었을까요? 죽기를 작정하지 않은 이상 전장에서 장수가 굳이 갑옷을 벗을 이유가 없을 텐데 말이죠. 전쟁에서 살아 돌아가봤자 어차피 선조의 손에 죽을 것임을 알았던 이순신이 차라리 전장에서 죽는 길을 택했던 것일까요? 또 이순신의 부하 장수가 전하는 말에 따르면 이순신은 항상 전쟁 마지막 날에 죽기를 소망한다 했다고 하죠. 이 또한 자살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쓰이고 있어요. 자살설 외에도 마지막 날 이순신 장군이 배에 가죽만 태우고 다른 부하 장수를 태우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몸을 피해 도망쳐 여생을 보냈다는 주장도 있고요. 하지만 이는 모두 추측일 뿐 정확한 사실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한편 전쟁이 끝나면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물러나겠다고 9번이나 공언했던 선조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물러나지 않고 죽는 날까지 왕자를 지켰습니다. 전공을 따지면서는 명나라의 공을 최우선으로 치고 목숨을 바쳐 국토를 지킨 이순신과 수많은 의병의 공은 전혀 인정해 주질 않았어요. 이는 자신과 관군의 무능을 나라 전체의 무능으로 돌리면서 거저 중국의 힘으로 외적을 물리쳤다고 믿고 싶어 했던 선주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행동이죠. 이후 조선 조정의 사대주의 성향은 더욱 강해져 중국 황제나 관운장, 중국 삼국시대 총나라의 무장 관우 삼국지 연의에서 충신의 전행으로 등장했고 송대 이후로 중국 민간신앙의 대상이 되게 됐다처럼 중국에서 숭상하는 인물의 무덤을 조선 땅에 만들어 제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자리 지키기에 급급했던 선조의 형태는 조선왕조실록에서마저 신랄하게 비판에 마지 않고 있죠. 엇갈리는 동아시아 삼국의 운명, 마지막으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이후 동아시아 정세에 미친 영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명나라는 임진왜란으로 직접적인 피해는 입지 않았지만 7년에 걸쳐 원군을 파병하면서 군사력을 소모한 끝에 국가 기반이 흔들렸고 결국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임진왜란이 지속되는 동안 힘을 키운 여전족이 명나라를 몰아내고 청나라를 세우게 되죠. 조선은 나라의 문을 닫지는 않았으나 동아시아 강대국의 위치에서 확실히 내려왔다고 봐야겠습니다. 오랜 전쟁 속에 국토는 황폐해졌고 수많은 문화의 우산을 잃었으며 일본군의 조직적인 학살 속에 인구가 크게 줄어들었지요. 게다가 전쟁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나라의 근본 체제마저 무너지게 되죠. 집권층은 나라를 지키지 못한 성리학자들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자 예학이라는 것을 반표해 백성을 교화하고 신분제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모순되게 전쟁 후에 재정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돈이나 재물을 주고 양반 신분을 살 수 있는 공명첩, 납속을 발행하죠. 이로 인해 일반 평민은 물론 천민들까지 쉽게 양반이 될 수 있었고 양반의 숫자가 급속히 늘어나 조선을 지탱해 오던 신분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말죠. 조선 후기 양반의 숫자는 전체 인구의 70%에 달했습니다. 이에 반해 전쟁에는 패했지만 본토는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은 일본은 임진왜란을 계기로 크게 발전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원래 목적대로 그의 세력에 맞섰던 대부분의 반대파가 전쟁을 통해 제거되면서 일본 전역은 급속도로 안정기에 접어들죠. 또 일본은 전쟁 중에 선진국 조선의 문화와 기술을 여러 가지 훔쳐가 흡수하는데요. 이때 상당수의 조선 장인과 학자들을 잡아갔습니다. 일반 백성들도 노예로 많이 끌려갔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들을 데려가 조선과 달리 귀족 대우를 해주며 도자기 제작을 장려하는데요. 그렇게 조선의 기술로 만든 도자기를 유럽에 팔아 부를 축적했습니다. 조선의 문화와 노동력을 활용해 체제 안정과 경제력이라는 두 바퀴를 단 일본은 발전을 거듭받아 동아시아 삼국 중 가장 먼저 건대화에 성공하며 18세기 이후 다시 한번 한반도와 중국 대륙 정복에 나서게 되죠. 임진왜란은 결론만 보면 조선이 승리한 전쟁처럼 보이나 이는 정말이지 상처뿐이 영광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국토는 황폐해졌고 임진왜란 나중에 드러난 갖가지 병폐와 사회 모순이 해결되지 않은 채 조선은 그대로 꼴막하게 되죠. 나라가 망하지도 정권이 바뀌지도 않은 채 맹맥을 이어가던 조선은 300여 년 뒤 결국 일본에 아예 국권을 강탈당하는 아픔까지 겪고 맙니다.
임진왜란이 준 피해를 완전히 극복하는데 200년이 걸렸다고 하니 조선이라는 나라의 성장은 그만큼 늦어진 것이나 다름없죠. 임진왜란이라는 사건의 나비 효과가 건대 현대사회까지 영향을 미친 과정을 돌이켜보면 안타까운 마음에 자꾸만 이런저런 가정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전쟁 통해 세력을 키운 다른 누군가가 조선을 되었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다면 어땠을까? 임진왜란이라는 상처를 발판 삼아 오히려 나라의 깃털을 다시 세우고 새로운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상상들이죠. 그러나 과거는 흘러갔고 역사는 다르면서도 같은 모습으로 되풀이될 뿐입니다. 같은 비극과 상처를 반복하지 않도록 살피고 주의하는 일이 우리의 과제로 남아 있겠죠.